네, 오늘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 받아 보시고 계시는 자료를 가지고 좀 감만 좀 잡을게요. 여러분들이 할 과목이 주로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격파시켜 나가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고득점을 여기서 좀 받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자, 그럼 자료를 보시면 재난관리라고 해놨는데 제가 일단은 큰 목차 잡은 것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쉽게 보셔요. 아주 쉽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만 딱 잡아놓으면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선별을 좀 하시면 돼요. 수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내용과 보지 않아야 될 내용을 선별을 좀 해드리는 거. 그게 이제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논점인데, 자, 재난관리라고 되어 있지만 재난관리론인데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아주 급조된 책들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몇 권씩 지금 계속 출판사들이 막 짜집기를 해서 내놓고 있는데, 책들이 전부 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근거가 불분명한 얘기들은 막 짜집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봐도 내용이 너무나 혼란스러워. 그래서 제가 책 작업을 하면서도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거 그냥 명시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이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부할 교재는요, 어쨌거나 아무튼 제1편 총론 파트가 있고요. 제2편이 이제 강론인데 이게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재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체계 구성이라든가 또는 조직이라 그러죠, 보통. 관리 조직, 재난관리 조직들의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법적 근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은 이쪽이 근거 법령이 되는 거예요. 근거 법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 근거 법령에 있는 법조문들을 마치 이론인 것처럼 편저자들이 자기가 쓴 문장인 것처럼 막 그냥 집어넣었단 말이야. 법조문을 명시를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과 보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 선별이 어렵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그냥 이렇게 틀을 딱 두 개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쪽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접근하는 방식이 이론이라고 들어가시면 딱 맞아요. 이론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이쪽은 실정법이라고 들어가시면 딱 맞아요. 실정법. 실정법의 조문을 공부하는 곳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쪽은 약간 법학적인 개념이긴 한데 이게 법학은 아니야. 법학은 법 이론을 공부하는 데가 법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고리타분하고 따분하고 막 그래요. 왜냐면 단어 하나, 용어 하나를 가지고 막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쪽은 법 이론이라든가 또는 법 해석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곳인데 우리는 이거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는 법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런 법률 이론의 기초에서 이미 국가가 만들어 놓은 법령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법령이 실정법의 조문인데 이게 우리 쪽의 범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실제로는 여러분들 그 자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자료 뒤편에 보시면 재난관리론의 2편, 그래서 재난관리 관련 법령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4개의 법률이 전부예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물론 앞으로 이것이 이게 탁 터져서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을 뽑고 그러면 이제 선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응시자 중에서 이제 합격생들을. 그러면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 좀 더 지엽적인 문제들이 들어가겠지만, 아직까지는 아주 개괄적인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제가 분석해 봐도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이제 점점 어려워지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것이 4개의 법률이에요. 제가 거기 서술해 놨죠. 그래서 첫 번째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에요.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 방제 안전 쪽과 관련돼서는 그냥 기본법이라고 얘기하면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안전관리 기본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이제 거의 쌍두마차처럼 움직이는 게 자연재해 대책법이에요. 자연재해 대책법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잖아요. 재난과 재해 뭐 이런 얘기 좀 했었죠. 그것과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쪽은 아주 포괄적인 재난에 대해서 규율을 해놓고 있는 거고, 그 재난 중에서도 사실은 자연재해 포인트를 맞춘 것이 이거라고 보시면 돼. 그죠? 오늘날 구별이 좀 혼용되긴 합니다. 그리고는 두 개가 법률이 더 있죠. 이거는 아직까지는 뭐 거의 중요도는 많이 떨어지는 법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저와 같이 수업을 할 때는 주로 여기다 포인트를 맞춰서 수업을 아마 하게 될 거야. 여기서 뭐 거의 나올 겁니다. 뭐 거의 나올 겁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나왔던 문제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재난관리론 전체에서 이론과 강론이잖아요. 이게 출제 비중 자체가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보통 3대7 정도의 비율로 나옵니다. 예상도 그렇게 했는데 실제 작년에 나왔던 출제 흐름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쪽 총론 쪽이 보통 뭐 한 30% 정도 비중이고 이쪽이 한 70%의 비중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것은 이론적인 거 뭐 많이 볼 필요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 제가 다 찍어 드릴 거니까 찍는다는 말은 좀 그렇고 선별해 드릴 거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외우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기는 이쪽이 재밌지. 그죠? 여러분들 뭐 태풍 이런 거 공부하면 재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교과서들이 이쪽에 이론 쪽에 있어서 좀 이따 제가 우리가 확인할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이쪽과 이쪽의 비중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재의 편찬 내용을 보면 주로 여기다 포인트 맞추고 있다고. 왜냐하면 이쪽은 책을 만들 때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재난에서 얘기하는 이것에 관련된 게 뭐겠습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 공부해야 될 게 저희 총론 앞에 목차를 한번 보세요. 맨 첫 페이지에 제가 재난관리론에서 특히 재난과 관련해서 제1편 총론 쪽에서 크게 둘로 나누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장 큰 그림으로 보면 이쪽은 도대체 재난이란 뭐냐 이거예요. 재난. 그래서 재난에 대한 얘기를 일단 제가 다 써놨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이 재난에 대한 관리를 써놓은 거예요. 재난관리. 예. 그래서 제가 아주 단순하잖아요. 목차가. 큰 목차가. 두 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책들은 이제 여기서 얘기할 것들을 이런 데다가 막 집어넣었다고. 법령 조문임에도 불구하고 이론인 것처럼 자기가 쓴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공부해야 될 범위가 뭐 혼동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외워야 되는 건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저는 완전히 그냥 둘 싹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법령의 조문, 실정법적인 것들을 전부 다 일로 빼버렸다고. 빼니까 전체에서 이걸 싹 빼고 난 다음에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외워야 될 것들은 이쪽에 탁 모아놓으니까 아주 단촐하죠. 그래서 재난이란 뭐냐? 두 번째, 이 재난에 대한 관리의 이론적인 모습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느냐? 이거 볼 거예요. 그래서 개괄적인 것만 이렇게 틀어놓을 겁니다. 주로 그나마 30% 출제되는 데는 어디겠어요? 여기에요, 여기. 왜냐하면 재난관리에 관한 것은 이론적인 것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한테 출제를 할 때는 실적법을 물어볼 거 아닙니까? 재난관리에 관한 우리나라의 체계는 어떻게 돼 있고 조직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런 재난을 책임지는 기관은 어디고 책임 주체 같은 거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건 다 이쪽에서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출제 포인트가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이쪽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난관리 체계나 조직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 또는 이것들의 개괄적인 모습을 여기서 살짝 보게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하나 볼 게 뭐냐면 이건 우리나라의 체계잖아요.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에 관한 체계 아니에요 지금? 그럼 과연 우리나라의 이 체계가 좋은가? 효율적인가? 를 보려면 뭘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외국과 비교해 봐야 되잖아. 그죠? 외국은 미국은 이렇고 일본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지? 이런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체계를 가지는 것이 좋을까? 또는 이런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의 재난관리에 대한 체계가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우리나라가 가장 그중에서 효율적인 걸 체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의 사례들을 좀 볼 건데 그게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서는. 그죠? 실정법적인 건 다 저기서 출제하니까. 그래서 10월 달에도 나왔던 게 외국의 문제예요. 외국 사례. 외국 사례.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 있어서의 재난관리의 모습들을 조금 공부하는 거. 그게 출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여기에요. 그러면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할 때 재난을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우리나라 재난에 관한 기본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거든요. 이 기본법 들어가 보시면 나중에 여기 2조에서 동법에서 사용하는 이 재난이라는 놈 얘는 이런 뜻이다 하고 개념적인 딱 내려버렸어요. 입법적 정의를 딱 해버렸어. 그러니까 학자들이나 너희들 재난이 뭔지에 대해서 너희들끼리 해석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재난을 이런 뜻으로 쓴다 라고 여기 개념적을 딱 해놨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재난에 관한 개념을 가지고 나눠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가 총론에서 제 챕터 1의 재난에서 재난의 개념 해놨죠. 그 재난의 개념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론적인 내용들을 쭉 써놨잖아요. 재난이란 도대체 뭐냐? 재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실정법적인 입장, 그 다음에 학자들이 또 많이 재난에 대해서 분류를 해놨을 거 아니야. 학자들의 입장, 그 다음 외국의 입장, 이런 것들을 제가 소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재난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재난 비스무리하지만 재난과 구별되는 놈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한 이론적인 구분을 좀 써놨어. 전체적으로 책에다가. 그럼 재난 비스무리하지만 재난이 아닌 놈 어떤 게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 볼 때. 이제 그거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 들어가면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사고들과 재난은 어떻게 다르냐? 일반적인 사고라고 하는 액시던트라고 그럽니까? 그 사고 번역한 말. 사건 사고들과 재난의 차이점 같은 거. 또는 우리가 보통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 잘못했다. 실무라는 말보다는 일반적인 사회적으로 쓰여지는 말 중에 뭐 재앙이란 말 있죠. 그러면 이것들을 학자들은 재난과는 또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해와 재난은 또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런 개념 구분들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회과학 쪽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만 그 다음 단계가 이해가 빠르거든. 개념을 이해 못한 상태에서는 나머지는 다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재난의 특징, 그래서 재난이라는 것을 다른 놈들과 비교해가면서 재난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우리가 공부를 좀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식에 나올 거예요. 재난의 특징 뭐가 있다. 이런 거 엄청나게 내죠. 그리고 재난의 분류가 나오죠. 재난의 분류. 그래서 재난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또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자들의 분류가 있고요. 실정법적인 분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좀 있어요. 기준들이 있는데 이론 쪽에서 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더라도 아주 대표적인 학자들이 분류한 재난의 분류 유형을 내고 싶을 거 아닙니까? 문제가 아주 좋거든 그러면. 그래서 학자 이름 딱 얘기하면서 다음 중 존스의 재난의 유형,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예뻐 보이잖아요. 출제한 사람들이. 그죠? 영어도 좀 들어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출제를 좋아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들의 재난의 분류들을 좀 이렇게 써놨는데 10월 달에 출제가 됐던 건 존스라는 학자의 주장이 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제 교재에서 그 부분을 뽑아서 여러분들이 보여드렸어요. 나중에 뒤에서 확인할게요. 그 다음에 재난에 관한 각종의 학자들의 또 이론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로 구성된 게 이제 1장입니다. 그리고 제 2장 이러한 재난에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어떻게 있느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난의 유형이 뒤에 나올 거예요. 재난의 분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재난의 분류에서 제가 목차를 우리 실정법,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법,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재난의 분류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크게 재난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자연재해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사회적 재난이란 말을 쓰거든. 사회적 재난. 그래서 그 개념이 하나 들어갈 겁니다. 사회적 재난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법에서 재난의 개념과는 별도로 해외 재난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3번에다가 넣었던 거죠. 해외 재난.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이제 포인트, 우리가 수업 중에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은 아마도 이 두 가지일 겁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자연재해, 이 자연재해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연 기상현상을 통해서 발생하는 피해들 다 여기서 언급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자연재해 중에서 우리에게 제일 큰 피해를 주는 것, 또 주기적으로 주는 거라서 우리가 제일 많이 공부해야 될 거. 태풍이에요, 태풍. 태풍이 1번 타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태풍부터 시작해서요, 폭우 같은 거 있죠, 폭우. 그 다음에 대설, 또는 폭설 같은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뭄,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가뭄 같은 거. 그 다음에, 오늘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 있죠. 황사. 또 황사 비스무리한 거지만 이것과는 좀 구별해서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들 도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도로에 이렇게 표지판에 보면 이렇게 막 나오는데, 미세먼지. 그런 거 있죠. 요즘 그 아이들 특히 이제 막 그냥 뭐라 그럽니까? 그 호흡기 질환 이런 거에 엄청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황사나 또는 이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가져다 주는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될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병원 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애들? 그죠? 그 다음에 아토피 같은 거 심해지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이건 엄청난 비용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국가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황사 어떻게 관리를 해요? 중국 고비 사막에서 오는 건데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방파제를 만들까? 한 200m 높이로? 어렵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사실은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왜 중국에서 물건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또 중국에서 돈 버는데 왜 다 가지고 한국으로 가느냐 욕을 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 지역사회다 이렇게 뭐 하고 하잖아요. 교육, 학교 세우고 막 이러는 거. 그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고비사막 쪽에 지금 중국 땅이 지금 이렇게 넓잖아요. 넓은데 지금 이쪽에서 지금 황사가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이쪽으로 이제 바람을 타고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사막화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 지금 사막화 아시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막 방제, 조림하는 거 있죠. 나무 심는 거. 이런 거에다가 또 이렇게 투자도 하고 그러는 경우들도 있어요.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낫다는 건데, 50보 100보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노력들이 좀 이제 들어가 주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인데, 이걸 쭉 나열을 해놓을 겁니다. 나열을 해서 하나씩 볼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이쪽에서도 다 공부할 수는 없죠. 책들이 전부 다 이쪽 보면 뭐 사례, 그래서 뭐 태풍은 뭐 루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막 써놨어요. 이건 뭐냐면, 기상청에 가면 다 있거든, 자료가. 홈페이지 자료에. 그러니까 그걸 막 긁어다가 여러분들한테 막, 이게 책이 이렇게 두꺼워진단 말이에요. 안 나와요, 그런 건. 절대 안 나오죠. 그런 걸 나오겠습니까? 우리 쪽에서 여러분들 객관식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지금 국가 입장에서 방제 전문가를 내가 뽑고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최소한 뭘 알아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특히 우리 시험은 어쨌거나 아직은 객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에서 방제 전문가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려면 나와줘야 될 최소한의 개념들이 좀 있단 말이야. 그것들을 우리가 공부하자 이 말이에요. 그 나머지 것들은 그냥 보고. 그래서 책에다가는 써야 돼. 왜냐면 책에다가 안 써놓으면 어머 이 책에는 있는데 이 책은 내용이 없네. 그리고 그 책을 안 사보시더라고 또. 필요 없는 거라서 안 써놔도 뭐 아무튼 그래요. 수험생이 또 심리가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책에는 써놨지만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압축 요약을 할 거야. 그래서 수업 중에 여러분들이 한 번 보고 넘어갈 거 반드시 체크해놨다가 시험 직전까지 보셔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제가 선별을 해드릴 건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개념이에요. 개념. 도대체 태풍이 뭐냐? 도대체 가뭄의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 말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 자연재해로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관리가 필요할 정도의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관한 문제죠. 그죠? 그래서 개념이 중요하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개념으로부터 뭐가 나와줘야 되면 이러면 이런 태풍이나 폭우나 가뭄이나 대설이 어느 정도 선일 때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아, 여러분들 눈이 오는데 국가가 무조건 다 개입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첫눈 왔다고 사람들 막 데이트하고 다니는데 막 거기다 대고 눈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서 뭐 대설 경보 막 내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눈이 왔다는 자연 현상을 우리가 조절할 수는 없지만 이 자연 현상으로 내린 눈이 무언가 우리 인간사회 특히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어떤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시킬 우려가 예상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주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는 철저하게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게 우리 쪽에서 보면 뭐로 나와요? 특보의 모습으로 나온단 말이야. 기상특보. 그 여러분들 기상특보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 쪽에서 뭐 예보가 있고 뭐 주의보가 있고 뭐 경보가 있고 막 이러죠. 응? 태풍 같은 것도 태풍 예보, 태풍 주의보, 태풍 경보 이게 점점 갈수록 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걸 발령할 때의 기준이 뭐냐 이거야. 도대체 눈이 시간당 얼마 정도 내렸을 때는 그냥 아름다운 원더풀한 겨울눈이고 어느 정도 수준이면 이런 거고 어느 정도 수준이면 이거냐 이거 그 기준을 우리가 외워야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이 기상특보의 발령의 기준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숫자로 막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출제위원이 안 낼 수가 없어요. 안 내면 이상한 거예요. 낼 게 없거든. 그리고 이런 건 내면 문제가 또 뽀대도 나요. 그래서 낸다. 특히나 객관식에서는요. 출제위원들은 뭐 그렇다고 제가 이거 뭐 기록에 남는 건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 왜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출제위원과 수험생의 싸움 아니에요, 결국은? 맞잖아요. 둘의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낸 문제에 대해서 뭐 80% 이상을 막 맞추고 그러면 이제 얘가 원튼 실튼 뭐 합격을 시켜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낸 문제를 얘가 제대로 못 풀어내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 싸움이거든. 머리 싸움이야.
그런데 항상 염두에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여기 아닙니까 지금. 을이잖아요. 어쨌거나 갑은 아니잖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의 성향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건. 특히 객관식 시험에서. 뭐예요? 출제위원들은 항상 여러분들 같은 수험생들보다 열정적이지 않아요. 열정적이지 않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출제를 한 문제를 가지고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오류 범하는 게 공부 좀 하신 분들이 뭐야? 정답 3번인데? 잠깐만. 설마 이렇게 쉽게 냈을 리는 없는데? 이거 어디선가 한번 꽈쓸 거야. 그리고는 4번에다 찍고 나오는 거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항상 염두에 될 건 이게 왜 답이 3번 너무 쉽게 눈에 보이는데? 설마 이런 걸 냈겠어? 아차, 우리만큼 열정적이지 않지? 맞아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절대로 문제에 심각하게 안 냅니다. 이 사람들은요. 수험생과 같은 처지가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객관식 시험에서요. 주로 제일 많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야? 숫자예요. 숫자. 야, 숫자 바꿔치기 하면 아주 좋은 정답 지문이 나온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주로 많이 내는 게 그 숫자예요. 숫자. 숫자 바꿔치기에서 많이 냅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좀 잡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시험 볼 때. 그러면 시험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논점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논점 중심으로 공부하시면요. 내용이 출제 논점에서 벗어나는 내용들은요. 아무리 내용이 아름다워도요. 절대 출제가 안 됩니다. 절대 출제가 안 돼요. 아무리 볼품 없더라도요. 이건 출제 논점에 해당되는 것이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출제위원은 문제를 만들어요.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중심으로 가시면 안 되고 항상 출제 논점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재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 출제 논점만 적어서 교재를 만들면 교재 분량이 너무 작아지니까 수험생들이 안 본단 말이에요. 얇은 책 되게 싫어하죠? 그죠? 무조건 두꺼운 책이어야 돼. 그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재난관리에 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책이어야 돼. 그리고 그 책을 사놓고서는 안 봐요. 뭐 그런 경우들이 많아.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불안심리인 거지, 그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이론적인 내용들을 넣어놨지만 이 내용들을 우리가 수업 중에는 제가 선별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돼. 읽으면 훨씬 더 이 논점을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볼 건 이거다. 그래서 이걸 선별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이걸 선별을 제가 해드릴 거야. 그리고 이 출제 논점에서 제가 심한 경우에는 정답 지문까지도 예상을 해드릴 거예요. 정답 지문을. 그래서 이렇게 양을 좀 줄여나가자 이 말이에요.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들을 차근차근히 하나씩 다 각각격파 시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 재난관리 쪽은 크게 볼 건 없어요. 크게 볼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총론 파트에서는 대표적으로 제 교재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실제 출제된 문제들을 연계를 시켜서 제가 좀 이따 이제 좀 확인을 할 건데 이게 특히 이제 태풍 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종합적으로도 나옵니다. 종합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요거 이전에 여기까지 요거는 이제 총론의 강론에 해당하는 거지만 여기까지는 아니고 제가 자료에서는 지금 일단 재난에 관한 개념에서 나왔던 거 있죠. 개념 쪽에서 나왔던 이론적인 측면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조금 요약 정리를 한 거야. 그 좀 이따 책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쪽으로 들어올 건데 이쪽은 더 심해요. 이 강론 쪽으로 들어오면 이쪽이 이제 보통 한 70% 정도 출제가 될 거니까 이쪽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실제로 보자면 그러니까 문제수로 세자면 보통 이 재난 쪽에서 30% 정도 출제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20문제가 나오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한 5문제에서 6문제, 7문제 사이. 10월 달인가 작년 10월 달인가 봤을 때는 6문제가 여기서 나왔어요. 6문제가. 6문제 정도가 여기서 나오고요. 한 14문제 정도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포인트를 그렇게 잡아주셔야 될 거예요. 그 14문제 정도가 구분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몰빵으로 나왔어요. 기본법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본법에서 몇 문제 나왔었죠? 그때 9문제 정도 나왔었나 아마? 9문제 정도 나왔었나 보다. 그리고 여기가 4문제 나왔던 것 같아요. 4문제. 그리고 이제 요 법에서 이제 1문제 정도가 나왔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요 두 개의 법은 말 그대로. 근데 요 두 개의 법은 그래서 제가 출제 논점은 잡아드릴 거예요. 잡아드릴 건데, 역시나 거기서 나왔어. 개념에서 나왔어요, 개념에서. 용어 정의 2조에서 나왔는데, 출제가 여기서도. 그래서 양을 제가 많이 줄여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아주 빠삭하게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빠삭하게. 근데 이제 일반적인 내용 속에서 이걸 빠삭하게 공부한다고 할 때 여기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실제로는 법률이지만 제가 아까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법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모든 법은 다 마찬가지예요. 법률이 있고요.
시행령이 있어요. 시행령. 각 법률에 해당하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부에 뭐가 있냐면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 법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3종 1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고 하지만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3단계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법률은 어디서 만들어요, 여러분들? 법률은 어디서 만듭니까? 법제처? 아니야.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지.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만들죠. 법치행정이 그거 아니에요. 행정부에서 하는 행정들은 전부 다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법치행정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국민들의 대표인 의회가 제정을 하는 거예요. 만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만든 법률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건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대표들이 만든 법이니까. 그죠? 그래서 의회가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국회 법정주의라고 그래서 국회 입법 중심주의죠. 오늘날은 이제. 그래서 주로는 이제 국회에서 이걸 만듭니다. 근데 이제 국회가 옛날에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사실은 이 시스템이 이제 거의 민주주의 시스템의 근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근대가 시작되면서 어떻게 옵니까? 권력 분립이 나오죠? 권력 분립. 절대군주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 권력을 이제 분립시켰잖아요. 시민 부르주아지들이. 그래서 지금은 뭐 삼권 분립이 거의 기본이죠. 그래서 권력을, 국가 권력을 이렇게 세수로 나눈 거 아니야. 그죠? 그게 바로 뭐야? 입법, 사법, 행정이죠? 이렇게 나눠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입법부가 할 일이 뭐라는 거야, 이거. 법을 만드는 일을 여기서 하는 거죠. 법의 정립작용을 여기서 하고 권한을 이렇게 부여한 거야. 그리고 사법부에서는요, 입법부가 만든 법을 사건, 재판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법의 적용, 재판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 대법원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행정은요, 입법부, 의회에서 만든 법을 행정을 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법의 집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 현대 와서는 이제 행정부를 집행부라고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집행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 권력을 찢어놓은 거야. 찢어놓으면 한 권력의 대빵이 권력 집중을 통해서 절대 권력을 가져서 그 권력을 남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시민 부르주아지들의 모습인 거죠. 몽테스키 이후로 삼권 분립이라는 말이 바로 이거거든.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하면, 그리고는 여기다 누굴 집어넣는 거야? 입법부에다 누굴 넣는 거야? 우리들의 대표를 넣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는 이제 시민들의 대표죠? 지금은 이제 국민들의 대표지. 그러면 그때 근대 시민 부르주아지들은, 계몽주의 학자들은 우리들의 대표가 들어가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우리의 인권을, 권리를 침해하는 법은 안 만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죠? 그리고 그 법을 단순히 재판에 적용만 하고 집행만 하니까 법에 의해서 또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우리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 자본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뭐 대기업의 로비를 받아서 대기업을 위한 법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을 적용을 해버리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필연적으로 여러분들 근대 마인드에 따르면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들어가야 돼요? 이 대표들은, 국민의 대표는 누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딱 봐도 법을 잘 만들 수 있는 애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돼. 법을 만드는 사람은 일을 하는 거니까.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 국회의원 선거할 때 법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들어가요? 안 그래. 법률 전문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중적 이미지나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뭐 탤런트 출신이나 영화배우 출신이면 막 들어가요. 그러고서 법을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못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법을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또 만들더라도 제대로 된 법을 못 만들다 보니까 오늘날은 오히려 똑똑한 애들은 다 이리로 들어가는 거잖아. 사법고시 합격해서 이리로 들어가고 외무고시 같은 거 행정고시 합격해서 이리로 들어가고, 오히려 오늘날은 똑똑하지 않고 공부도 안 했는데 부모 돈 많으면 이리로 가잖아요. 선거에 나오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오늘날.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오늘날은 행정 전문가들이 야야야 빨리 법을 만들어줘 이런단 말이야. 왜? 법을 만들어줘야만 그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될 거잖아. 근데 여기서 법을 만들지도 않고 만들더라도
제대로 되지 않은 법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오늘날 현대 와서는 야 그럼 너희들이 법칙정은 지켜줘야 되니까 대강의 테두리만 구체적인 건 못 만드니까 대강의 법적 테두리만 근거만 너희들이 빨리 만들어. 소갈맹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내가 채울게 그냥. 이렇게 변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법률은 여기서만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날은 근간은 너희들이 만들어주고 그 안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행정부 우리가 만들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행정입법이라 이런 말을 써요. 행정입법. 행정부에서 입법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행정입법이에요. 그 행정입법의 모습이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대통령령은 누가 만들어요 이거? 아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드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만드는 대통령령이 이제 시행령의 모습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지만 그 밑에 또 각각의 사무를 관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각 부가 있죠? 뭐 행정자치부니 뭐 국방부니 뭐 있잖아요. 그 각 부의 장관들이 만드는 게 뭐야? 이게 부령이야. 부령. 그죠?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각 부 장관들이 있으니까 그 장관들이 만드는 건 이제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요. 사실은 저거 다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이쪽에 논점을 못 잡는 사람들은 이거 세 개를 다 공부하는 거지 이제. 막 뭐 3단 논법으로 법제처 들어가면 법률이 나와 있거든. 그거 막 프린트해가지고 막 달달달. 생각해보세요.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만 해도 조문이 법률 조문이 약 80여 개가 넘어요. 80여 개의 조문이에요. 조문 자체가. 그럼 각 조문당 항을 따져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시행해주고 하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게 이건 뭐 눈덩이처럼 보나죠. 이걸 언제 다 보냐고. 그래서 정확하게 출제 논점을 파악하고 출제 논점에 대응하는 부분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재상으로도 제가 법률은 뭐 당연히 봐야죠. 법률은 이건 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법률까지 교재 안에 넣어놨지만 제가 이 안에서 선별을 해드릴 거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제가 되는 거 시험에 출제가 되는 조문과 출제가 되지 않는 조문을 제가 선별해 드릴 거예요. 이거는 뭐 아무래도 저는 이 과목에 집중을 하니까 또 자 그러면 출제되는 조문들은 이 중에서도 정답이 되는 조문이 있을 것이고요. 들러리 조문이라고 제가 그냥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뭔지 알죠 이거? 출제는 되지만 정답이 되지 않는 조문들. 그러니까 다음 중 뭐 예를 들면 저기서 보는 것처럼 뭐 자연재해 대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했을 때 지문이 4개가 나오면 이게 정답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만 틀리고 나머지 맞는 지문 아니에요? 그럼 맞는 지문은 결국 무슨 얘기야? 우리가 공부했던 교재 안에는 법률 조문 그대로 갖다 넣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틀린 지문은요? 틀린 지문은 법률에 있는 조문을 뭔가 바꿔치기 해야지 틀린 조문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어느 파트를 바꿔치기 해서 틀린 조문을 만드는지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책에다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 그러면 보세요. 전체적인 조문에서 이거 다 버릴 거잖아 우리. 그죠? 그리고 요 안에서 이걸 정리해 놓으면 시험 보기 전에 수업할 때 이거 다 같이 볼 거지만 마지막에 시험 직전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정리할 때는 이것도 이제 안 봐도 되지. 눈에만 익히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요것만 본단 말이에요. 분량을 줄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전체 분량을 1회독 할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갖고 3회독, 4회독을 하시면 돼. 그러면 주관식 시험이면 또 별개지만 객관식 시험은 골라내는 건 문제 없다 이 말이에요. 논점을 미리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양을 줄이고 줄인 양을 여러분들 회독수 자꾸 늘리는 거야. 법정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볼 거고요. 시행령은 다 볼 게 아니에요. 시행령 중에서도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논점들이 좀 있어. 그 논점에 해당하는 시행령만 제가 뽑아서 관련되는 법률 조문 밑에다가 제가 같이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볼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안 볼 거고요. 이거 안 볼 겁니다. 이것도 우리는 선별해서 볼 거다. 선별해서. 그러니까 양이 확 줄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쪽은 여러분들이 외울 수밖에 없어. 이해를 기초로 해서 외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더 여러 번 받느냐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죠? 그래서 한 번 본 사람과 3번 본 사람 누가 더 높은 점수 받을 수 있겠어요? 이 문제들을 누가 더 맞추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어떤 조문이 중요한지 아닌지를 선별하지 않고 그냥 평면적으로 읽은 사람과 중요한 논점 중심으로 출제되는 조문들을 여러 번 본 사람은 이 문제를 굉장히 쉽게 맞추는 거지. 그 차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승부가 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승부는 여기서 나는 거지. 이 14문제. 그리고 이 6문제 나오는 것도 이쪽 파트에서 보면 주로는 이 개념 쪽. 그 개념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화 될 수 있는 내용들.
문제화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제가 편제를 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외국의 사례 이런 거. 뭐 나오는 것들만 우리가 좀 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쪽은 교재 편제할 때도요. 교재를 쓸 때도 필요 없는 거 다 버렸어요. 버리고 그냥 수업이 그렇다고 너무 재미없으면 안 되잖아. 물론 재밌게는 할 겁니다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제가 교재에다 넣지 않고 수업 자료로 제가 나갈 거예요. 그냥 수업 중에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고 예를 들면 태풍에 대한 공부 다 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치명적인 상처를 줬던 태풍들이 몇 개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나비라는 것도 있어요. 그 나비라는 태풍은 이름이 삭제됐어. 왜냐하면 이름을 나비라 우리 왜 태풍 이름 어떻게 정하는지 알죠? 각 나라마다 이제 이렇게 정해서 올려 후보를 그러면 이제 그거를 조합을 해서 이제 순서대로 가거든. 우리나라에서 그때 이제 정했던 순서에 해당하는 게 나비였어. 나비 아세요? 나비라는 태풍이 있었는데 그 나비가 아니었던 거지. 태풍이 너무 치명적이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껴갔지만 일본에 아주 직격탄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야 이름은 나비인데 그 치명상은 이거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나중에 어떻게 바꿨는지 아세요? 이런 거 상식인 거지 이런 게. 지금 재밌잖아 이제. 독수리로 이름을 바꿨어요. 나비하고 안 맞는 거야. 피해 정도가 너무 커버리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름을 독수리로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재미를 보는 데는 굉장히 좋지만 그런 거 막 책에다 써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업 자료로 그냥 제가 드리는 것들은 한번 쭉 읽고 관련되는 내용도 이해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수업은 진행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제가 아마 프린트를 하나 드렸을 거야. 그 교재 말고 기출문제 프린트 드렸죠? 그죠? 그걸 이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거나 우리는 학문하는 게 아니니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어쨌거나 아무튼 출제 경향을 파악해야 돼요. 출제 경향이 우리 공부의 처음이자 끝이야. 사실은 뭐 문제를 많이 맞출 수 없는 공부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들은 그냥 맛배기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총론과 관련해서 쭉 보시면 자, 그럼 제 교재를 보세요. 제 교재 중에 보시면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뭐 이거 뭐 다 같이 이걸 뭐 공부할 건 아니에요. 공부할 건 뭐 이렇게 나중에 서서히 하면 되고 뭐 총론의 앞부분을 제가 그냥 이게 준비 자료로 제가 좀 따온 거죠. 제 원고에서 재난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교과서 포맷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 책으로 나올 때는 이제 좀 더 예쁘게 나오겠죠. 그래서 재난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 재난 관리에서의 재난 도대체 어떤 애냐? 시작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양 쪽에서 재난을 바라본 고전적인 시각들, 그 다음에 동양에서 바라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재난이라는 용어 자체가 뭐 디스에스터라는 말 어원에서 나와요. 어원에서 디스라는 말이 뭐 어지럽다 이런 뜻인 거 아시죠? 영어에서 보면 그래서 에스터라는 말은 뭐 별이란 뜻이고 옛날에 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맨날 뭐 잉카 제국이니 마야 제국이니 전부 다 맨날 별 쳐다보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별이 뭐 일직선으로 뭐 이렇게 쓰기 언제고 그때 되면 뭐 지구에 재앙이 올 거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그 마야 제국에서 얘기했던 5번째 세계가 멸망하는 날이 2012년 12월 22일인가? 12월 10일인가? 그랬었죠. 멸망은 하지 않았죠? 조금 딜레이된 모양인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학자들 얘기로는 2200년인가? 그죠? 그 얘기 했었죠? 기사에서 제가 어제 가봤어. 실제로 5번째 세계가 멸망하고 6번째 세계가 나오는. 그래서 생물체들이 아주 엄청난 멸종이 오는 게 2200년이라고 또 학자들이 해석을 해내던데. 아무튼 보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래서 맨날 별 쳐다보고 막 이랬던 거죠. 우리나라도 뭐 첨성대가 있다고 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자로 보면 여러분들 재난이라는 말에서 그 재앙할 때 그 재자가요. 재밌죠? 이거거든, 재자가. 이 재자, 제 난자는 이제 뭐 어려운 난자니까 힘들다는 거고.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물수야. 이게 물수자가 이게 변환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수자하고 불화자잖아. 그러니까 결국 물과 불에 의해서 발생하는 피해들. 그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뭐 홍수든 뭐 화재든 간에. 그래서 한자를 보면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보더라도 처음에 동양권, 유교 문화권에서 재난의 개념을 볼 때는 바로 이런 것들이다. 물과 불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약이 되어지는 피해들 이런 것들로 처음에는 봤다. 근데 오늘날은 뭐 그건 어원이고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면 재난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준이 여러분들 다 틀리니까 포괄적인 개념도 있을 수 있고 물리적인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날은 이제 그런 피해들에 좀 이렇게 포인트를 맞추는 거죠. 또는 인간의 대처 능력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회학적 개념으로도 쓰여지고 오늘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제가 거기 예를 들어놨잖아요. 사회학적 개념에서 여러분들 니은번을 가보시면 기업권 있죠. 기업권 먼저 볼까? 재난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면 사회학적 개념은
재난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지역사회의 충격과 혼란 상태에 특히 이제 주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고의 규모가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고를 통해서 그 사고가 그 사회에 얼마만큼의 충격과 혼란을 줬느냐의 포인트를 맞춘 거지. 그죠?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니은번 가보시면 사회가 지니고 있는 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 또는 뭐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개념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왔죠. 일상생활에서 사고, 교통사고 같은 게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몇 명이 다쳤거나 죽었어. 그럼 과연 이게 재난이냐 그냥 단순한 사고냐 이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위기 대처를 할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가 위치하고 있다거나 이게 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병원이 가까이 있다거나 이래버리면 그건 단순한 사고에 불과해. 근데 여러분들 뭐 강원도 태백산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병원이 뭐 한 40km 떨어진 곳에밖에 없다. 그러면 이건 재난이라는 거지. 그죠?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관점이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들이 재난이나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처 능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제일 좋은 거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미 발생했다면 거기에 대한 인간의 대처 능력을 키우면 되지. 그랬으면 여러분들 세월호 같은 사건 나도 다 살았을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21세기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생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가 침몰하는데 1시간이나 걸렸는데도 한 명도 못 구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대처 능력이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타이타닉도 아니고 맞지 않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날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했듯이 재난 관리에 포인트를 맞출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포괄적, 물리적, 사회학적 개념들이 오늘날 다 일리가 있으니까 그걸 종합해서 오늘날 종합적인 개념으로 들어간다.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은. 그리고 법률상 재난의 개념은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난과 관련된 법률들이 몇 개 있다 보니까 그 법률들에서 정의 내린 개념들이 좀 있어요. 물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나왔잖아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랐더니 뭐 재난의 개념에서 자연재난, 사회재난 있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강론의 목차로 갈 거예요. 그 외에 또 있고. 그래서 제가 거기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쉬는 시간에 읽으시라고 수업할 때도 그래서 밑에 참고 있잖아요. 참고에 재난과 재해가 왜 우리나라에서 혼용되고 있느냐. 그 혼용되게 되는 역사적인 흐름이 뭐냐. 이걸 제가 그냥 써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볍게 이거는 그냥 읽으시면 되는 거야. 이런 걸 자꾸 읽으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법률 재난 방제 전문가가 돼서 공무원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합격했다고 축하한다고 친구들이 같이 술 한잔 먹을 거 아니야. 합격주. 그럼 거기서 친구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행정공무원 공부하는 다른 친구가 야 축하해. 어떻게 됐냐? 야 근데 너 하는 일이 뭐야? 방제 전문가로서 공무원에서 직무를 수행할 거야. 그래? 근데 재난하고 재해가 뭐야? 그랬더니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전문가라며. 그러니까 누군가 뭐 가족이나 누구 친구가 물어봤을 때 재난은 이런 거고 재해는 이런 건데 사실 이렇게 쓰었는데 오늘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좀 혼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뭐 재난이란 말로 앞으로는 좀 통합이 용어 정리가 좀 돼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자식 센데 이런단 말이에요. 뭐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막 그냥 방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걸 또 모르면 이거 허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틈틈이 아주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용어의 차이라든가 이런 어떤 용어들이 나오게 된 연역 이런 것들을 가볍게 제가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쉬는 시간에 쓱쓱 읽으시면 되는. 그 다음에 구별 개념 뭐 이렇게 돼서 제가 이런 것들은 출제가 될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난과 일상적 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재난은 이러이러한 데 비해서 또는 일상적 사고는 이러이러한 데 비해서 재난은 이러이러하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지문 4개를 만들면 그 중에 정답 지문은 뭐예요? 2개를 바꿔치기 하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라고 제가 이거는 서술 안 하고 그냥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표를 써서 넣어놓은 거야. 그래서 키워드만 찾으면 돼. 문장으로 출제가 되더라도. 그러면 키워드가 바꿔치기 되는 게 틀린 지문일 거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게 정리를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수업 중에 해보다 보면 이게 눈에 익히시기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학자들이 얘기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딜레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가 뭐 참고에 또 재난의 역설 이런 거 써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문가가 되셔서 일을 하실 때도 이런 이론들이 최근의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론들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재난의 역설이라는 게
여러분들 각 나라의 기관별 재난의 정리표 밑에 마지막에 찰스 프리츠라고 하는 학자가 있거든요. 그 학자의 주장을 제가 써놨는데 이 학자가 이제 강조한 게 이 재난의 역설과 관련이 좀 있거든. 그래서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옛날 뭐 기름 유출 사건 태안에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왜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서 그런 거 느끼지 않았어? 세월호 사건 때도 여러분들 보세요. 공무원들은 국가는 제대로 구조를 하지 않아. 그래서 민간에서 국민들이 민간에서 왜 자원봉사로 막 이렇게 가서 했죠. 그런데 해경이나 공무원들이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적대시하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진짜 나쁜 놈이라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은 면이 있어요. 그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점을 둔 게 바로 이거예요. 재난의 역설.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과 관련돼서 일을 하도록, 전문적으로 일을 하도록 만든 재난 체계에 관한 조직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 조직들뿐만 아니라 그 조직 이외의 조직들도 재난에 개입을 하기 시작해. 예?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시민단체들이. 그러면서 발생하는 권력 다툼, 권한 다툼, 이런 것들이 심각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이냐가 이론적인 학자들, 또 그 이론적인 학자들의 주장을 어떻게 잘 수용해서 조직 구조를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가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보시라고, 앞으로 이쪽에서 일을 하실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때때로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좀 써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쭉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중에 우리가 어차피 할 거라서 제가 보면 되고, 거기 넘겨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왜 한 두 페이지 넘기다 보면 재난의 분류에서 재난의 분류라고 있죠. 3재난의 분류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 보시면 이제 재난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봤잖아요. 그래서 뭐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응급의학적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학자들의 분류를 제가 따라 모아놨어. 그래서 그 중에 1번 타자가 데이빗 존스의 분류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 뭐 아네스의 분류라든가 길버트의 분류, 포스너의 분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논의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출제할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작년 10월 달에 나왔던 문제에서는 이게 나온 거예요. 데이빗 존스가 나왔던 거지.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존스만 공부할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 문제는 이미 나왔고 논점이 학자들의 이론이 나온다면 이제 다음에 나올 때는 길버트나 아네스가 나올 거라는 얘기지.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항상 주변 논점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나오면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냥 시각적으로. 그래서 거기 데이빗 존스의 문제 동그라미 1번 분류를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들 제가 드렸던 기출문제에 그 프린트해서 준 거 있죠? 그거 5번 문제인가? 5번 문제일 거야 아마. 5번 이런 문제지. 아주 쉽게 풀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재에 있는 이 정리된 내용을 보고 5번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쉽게 맞출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고 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존스 내용만 이렇게 쫙 정리를 해놓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학자들의 내용은 이론은 반드시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돌아가면서 나오겠지 이제 돌아가면서. 자, 그런 내용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외에 학자들의 주장이야. 이제 우리가 수업 중에 우리가 할 거고요. 자, 총론 쪽에서는 제가 앞에 부분만 몇 페이지만 제가 이렇게 프린트해서 지금 여러분 드린 거고, 제 2편으로 가시면 재난관리 관련 법령이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인데, 이제 강론 쪽은 그래서 법률 조문, 실정법을 보는 거라서요. 제가 법조문을 체계를 정리를 해버린 거야, 이렇게. 목차 만들고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 그리고 이 내용들은 100% 이 안에서 나오지만 어디서 나올지에 대해서는 논점으로 가야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법 조문의 내용들은 다 정리를 해놓고 이 중에서 제가 뽑을 거예요. 수업 중에 여러분들 봐야 될 내용이 어딘지 어떤 조문이 중요한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들 거기 챕터 1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죠. 약칭해서 이제 재난관리법이라고 우리가 보통 실무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9문제 나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9문제들을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이걸 보시면 이제 풀 수 있는데, 이건 제가 법조문을 다 넣는 게 아니니까, 그나마 제일 출제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좀 편집을 좀 했어요. 일단 여러분들 거기 제1장 총칙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3번, 용어정의 있죠, 용어정의. 3조, 용어정의. 그 용어정의 그 표 안에서만 3문제 나왔다니까, 여러분들. 한 번에 20문제 보는 데서 3문제가 나왔다니까. 그래서 그 기출문제 보시면 여러분들 3번 문제 보세요. 3번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드린 자료 있잖아요. 자료 그 용어정의 옆에다가 문제 3 이렇게 그냥 써놓으세요. 그럼 나중에 혼자 집에 가서 요 내용을 읽고 3번 문제를 풀어보면 풀릴 거야. 안 풀리면 이제 그때 저한테 다시 오세요. 풀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3번 문제도 여러분들 뭐 문제를 제가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3번 기출문제 3번을 보시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의 정의 및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랬잖아요. 그래서 지문 4개 나와 있죠? 그죠? 그 지문 4개 중에서 정답 지문 찾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할 일은 4번 가보세요. 재난은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재난으로 구분한다. 정확하게 틀렸잖아. 여러분들 제가 드린 프린트 보시면 재난을 뭐라고 했습니까? 재난관리법에서는. 재난은 뭐라고 돼 있어요? 첫째 칸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강목의 것을 말한다. 그래서 과목, 자연재난, 남목, 사회재난 2가지밖에 없잖아요. 인적재난 눈 씻고 찾아봐도 없지. 실전법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이제 출제가 될 땐 여러분들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예상 문제 똔점이 여기니까 어떻게 또 내겠어요? 내긴 내야 되겠고 다음 중 예를 들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으로 옳게 묶인 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지문 4개 나오면서 2개씩 막 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찾는다?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묶인 걸 찾아주면 된단 말이에요. 예상 문제 그런 게 이제. 예. 자, 그렇게 우리가 수업 중에 공부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기출문제 중에 11번 문제 보세요. 11번 문제도 자, 11번 문제 뭡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긴급구조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죠? 긴급구조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럼 제가 드린 자료에서 여러분들 그 3조 용어 정의에서 여러분들 옆에 페이지로 가보세요. 옆에 페이지로 가보면 뭐 우에서 둘, 넷, 여섯, 한 7번째 칸에 가보면 긴급구조기관이라고 있을 거야 아마. 있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동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긴급구조기관이란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그러면서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서 및 해양경비안전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도와 상관없이 아무튼 들러리지면 3개 만들 수 있는 거는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쓸데없이 경찰서 하나 집어넣으면 한 문제가 예쁘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상을 하고 논점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게 11번 문제였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가보세요. 13번 문제 가시면 13번 문제가 여러분들 보세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영상 나왔죠? 그러니까 법률이지만 시행령도 출제가 된다 이거야 지금. 네. 그럼 모든 시행령을 다 보느냐? 안 되죠. 그러면 출제될 만한 것만 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행령상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 주관기관 중에서 식용수 사고를 주관하는 기관은 어디냐 이걸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우리가 통밥을 써도 맞출 수 있어 이건. 그죠? 먹는 음용수잖아 식용수. 그러니까 보건복지 아니면 환경부겠죠. 그죠? 근데 이게 그냥 나온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제가 드린 프린트에 보시면 그 용어 정의 칸 밑에 보시면 그 3페이지 밑에 별표 1에 3 있죠? 이게 시행령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 주관기관 그래서 쭉 나와 있는데 거기 가보세요. 환경부에 갔더니 환경부의 업무 중에 있잖아요.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식용수 사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출제위원들 눈에 보인단 말이야. 여기서 객관식 문제 만들면 되겠네?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나올 문제는 뭐겠어요? 아무튼 들러리 지문이 2개, 3개 이상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사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해양수산부의 주관 사무 3가지에다가 뭐 환경부나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걸 하나 슬쩍 끼워넣을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예쁜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다. 됐어요? 그 정도 보시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을까 봐 프린트 보시면 이제 제가 드린 자료 넘겨보시면 5페이지에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에서 2장 있죠? 자체 제가 추격하고 뽑았어. 거기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죠? 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1번 보세요. 자, 제9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제9조를 보면 요 파트에서 출제됐던 문제가 4번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4번 문제 한번 보세요. 이거 양거를 1번 설치 보시면 이게 답이 뭐 이거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객관식 법령에서 나올 때는 지금 그 제가 드린 자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이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돼 있잖아. 이걸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통령, 국민안전처 장관 뭐 이런 거로 바꿔치기 하면 틀린 지문인 거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문제가 4번 문제 형식으로 출제가 됐던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단 말이야. 예, 그래서 법령 문제 쪽에서 포인트를, 그러니까 저와 같이 공부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방지 안전지과 관련된 공부를 할 때는 항상 머릿속에 출제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 그 출제 비중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쪽에다가 막 열심히 쏟아붓는 분들이 있어요. 안 돼요. 6문제 맞추려고 공부하면 안 되잖아. 여기 포인트가 진짜 포인트고, 여기서 나오는 6문제도 포인트를 잡으면 양을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균형 있는 공부를 좀 해주시는 게, 그게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친구들이 두꺼운 책을 평면적으로 막 읽어나갈 때 선별하고 포인트 잡아서 그 내용을 다른 친구들이 1회독 할 때 여러분들 3회독, 4회독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뭐 고득점을 맞기 싫어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쪽에서는. 그렇게 공부를 좀 효율적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요. 자, 여러분들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제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함께 공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